무작정 읽기 토마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 5번째 시간입니다. 무작정 읽기이기 때문에 편한 옷으로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더 좋겠지만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냥 편한 대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론을 읽고 있는데요. 지금 읽고 있는 단락이 코끼리 곡선이라는 단락이에요. 이 코끼리 곡선은요, 도표를 얘기해요. 이 도표의 모양이 마치 이런 거예요. 코끼리가 엉덩이가 이렇게 조금 높고요. 그 밑에 등 쪽이 약간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머리하고 코가 쫙 올라가잖아요. 이런 형태의 곡선을 이루고 있는 도표가 있는 거예요. 그 도표가 뭐냐 하면요. 이쪽 편에 약간 올라온 부분은 소득 최하위를 구성하고 있는 50%예요. 코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은 소득의 최상위 1%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중간에 약간 이렇게 등이 들어간 이 부분이 바로 중산층 내지는 개발도상국가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소득의 상승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극빈층 소득이 약간 상승했어요. 그런데 이 중간층은 소득이 오히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상위 1%에 해당되는 사람은 소득이 엄청나게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곡선을 코끼리 곡선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불평등하지 않았다면 다 일정하게 소득이 상승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인 거예요. 극빈층의 소득은 약간 상승했지만 오히려 해당하는 상위층의 소득이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것. 그래서 중산계급과 이 상위층의 소득 격차가 더 많이 벌어졌다는 것. 그게 지금 21세기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는 것을 피케티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42페이지 첫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소득 성장은 앵길로 석슨의 표현을 빌리자면 모든 배를 들어올리는 밀물 같은 것일 테다. 이 모든 배를 들어올리는 밀물 같은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불평등이 없다면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표현은 전후 모든 소득 등급에 비슷한 비율로 혜택을 주는 소득 성장을 묘사하기 위해 통용되었던 말이다. 곡선이 평평한가는 한창 거리가 멀다는 이 사실은 진행 중인 전환들의 크기를 보여준다. 이 코끼리 곡선은 이게 일반적으로 같이 쭉 밀어 올리는 이런 성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곡선이 근본적인 이유는 종종 세계화에 관한 공적 논의를 특징 짓는 모순된 대화를 더 잘 이해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저발전국의 경이로운 성장을 가능케 해줄 불평등 및 세계 빈곤 감소에 감탄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세계화된 하이퍼 자본주의의 과잉이 가차없이 이끄는 대대적인 불평등 증대를 개탄하고 있으니 말이다. 사실상 양쪽 온술은 제각기 나름대로 진실을 담고 있다. 그렇죠? 이쪽 소득 최하위 부분에서도 소득 성장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소득 분배에서 하위와 중위 사이의 불평등은 줄었고 중위와 상위 사이의 불평등은 늘었다. 세계화 이 두 측면은 어느 측면이든 다 사실이라서 문제는 어느 한 측면을 부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화의 나쁜 측면을 없애나가면서도 좋은 측면을 보존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피는 데 있다. 이참에 언어에 대해, 범주도에 대해, 그리고 사용된 인지장치에 대해 적시해 두겠다. 불평등을 징의계수 같은 단일지수로 나타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착각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말하면 진화가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이라는 점을 단일 지표 안에서 복수의 효과들이 뒤섞이고 상쇄된다는 점을 볼 수 있는 수단들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난 이 책에서 이런 종류의 종합적인 지표에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항상 해당 소득과 자산의 상이한 10분위와 100분위를 따라서 이에 연루된 사회 집단들을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불평등 및 불평등주의를 기술하는 데 유의하겠다. 어떤 이들은 코끼리 곡선이 소득 분배 꼭대기에서 부유해진 전 세계 1% 혹은 0.1%의 인구에게 과도하게 가시적 중요성을 부여한다고 비난해왔다. 극소수 집단을 향한 선망과 갈망을 그토록 어리석게 들쑤시느니 차라리 소득 분배의 하위에서 관찰되는 성장에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사실은 최근 연구들에서 이 코끼리 곡선의 타당성이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곡선의 꼭대기는 애초의 추세보다 훨씬 더 현저했음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확인되는 바 1980년에서 2018년 동안에 전 세계 소득 총성장에서 1%의 부유한 이들이 확보한 몫은 27%인데 반해 50%의 가난한 이들은 12%다. 전 세계 소득 총성장에서 상위 1%가 확보한 몫이 전체 몫에서 27%예요. 1%의 사람이 27% 몫을 가져갔어요. 근데 50%의 가난한 사람이 가져간 몫은 전체에서 12%밖에 안 돼요. 이 엄청난 소득 불평등이죠. 달리 말해 코의 꼭대기가 인구상 적은 부분에 해당하긴 하나 소득 성장에서는 막대한 부분을 점유했으니, 그렇죠. 코끼리 코의 꼭대기 부분, 소득 성장의 막대한 부분을 점유한 거예요. 세계의 가난한 절반을 이루는 35억에게 돌아갈 몫보다 무려 2배 이상을 가져간 것이다. 세계의 50%의 사람들이 가져갈 몫보다 2배를 세계 상층의 1%의 사람들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예컨대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이들에게는 약간 덜 우호적인 성장 모델이 전 세계의 빈곤을 훨씬 빠르게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는 점이다. 그렇죠. 이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성장이 좀 둔화돼도 괜찮아요. 그래야 이쪽에 전 세계적인 빈곤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데이터가 토론의 방향을 바꿀 수는 있어도 토론을 끝낼 자격은 없다. 모든 것은 다시 불평등의 기원과 불평등의 정당화에 달려있다. 핵심 문제는 부유한 이들이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다수의 혜택을 고려하여 꼭대기의 성장을 정당화하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가를 알아보는 데 있다. 불평등 증대가 가난한 50%의 소득과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언제나 가능하게 해준다고 정녕 생각한다면 부유한 1%의 전 세계 성장의 27%가 심지어 훨씬 더 많이 예컨대 40%, 60% 또는 80%까지 집중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만약에 부자들이 더 많이 가질수록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과 생활 조건이 개선된다. 그렇다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가도 상관없지 않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양한 궤적들의 분석, 특히 이미 앞서 제시된 미국, 유럽과 인도, 중국의 경우는 이런 식의 해석을 전혀 뒷받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꼭대기가 가장 부유해지는 나라들은 가난한 이들의 혜택을 받아 번영을 구가한 나라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런 비교가 시사하는 바는 부유한 1%가 세계 소득 성장에서 차지하는 몫을 10에서 20% 정도로 혹은 그보다 더 아래로 낮출 수 있으리라는 점이며 가난한 50%에게 가는 몫을 상당히 늘릴 수 있으리라는 점이다. 그 상위의 몫이 줄여져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상세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 만큼 충분히 중요한 것들이다. 여하간 데이터들을 보자면 세계화를 조직하는 단 하나의 방식만 있을 거라고 1%에게 가는 부분은 반드시 정확하게 더도 덜도 아닌 27% 여야만 한다고 주장하기는 참으로 어려워 보인다. 세계화가 소득 분배에 엄청난 왜곡을 가하고 있는데 총성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이 왜곡들을 간과할 수는 없다. 어떤 의미에서든지 대안들에 대한 토론 및 이러한 세계 성장의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정치적 선택이 있어야만 한다.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성장한다 할지라도 이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는 한은 하위 50%의 생활 수준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극단적 불평등의 정당화. 우리는 또한 1980년대 이후 세계 상위 자산이 도표 0.5에 드러난 세계 상위 소득보다 훨씬 많이 상승해 왔음을 볼 것이다. 세계 전역에서 상위 자산이 극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 보인다. 러시아 과도 지배자, 멕시코 거부, 중국 억만장자, 인도네시아 금융가, 사우디 부동산 소유자, 미국 자산가, 인도 기업가, 유럽 주식 자산가들의 재산이 1980년에서 2018년에 세계 경제의 거대한 성장보다 훨씬 더 빠른 리듬으로 세계 경제 성장보다 3, 4배 빠르게 상승된 것이 관찰된다.
정의상 이러한 현실이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다. 세계의 자산 전체에서 억만장자들이 차지하는 몫이 점차 100%가 된다는 관념을, 이 어처구니 없는 전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격차는 2008년 금융위기에 뒤이은 10년간에도 1990년에서 2008년과 거의 같은 속도로 계속되었는데, 이는 우리가 아마 그 끝을 본 적이 없는 거대한 규모의 구조적 변화를 목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득 분배에 있어서도 이렇게 불평등했는데 자산 분배는 더 불평등하게 가중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토록 스펙타클한 변화들에 직면하여 극단적 자산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 화법은 여러 입장 사이에서 동요하거나 놀라운 양상을 띠기도 한다. 서양 나라들에서 흔히 다음 두 유형이 뚜렷이 구별된다. 하나는 러시아 과도 중국의 석유 억만장자, 중국과 멕시코와 기니와 인도와 인도네시아 억만장자로 흔히 그들이 자산을 가질 진정한 자격은 없다고들 여기는데, 왜냐하면 그 자산이 국가 권력과의 관계를 통해 예컨대 천연자원 또는 다양한 인허가의 부당한 전유에 의해 취득되었을 것이니 경제성장에는 전혀 보탬이 안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유형은 유럽과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 기업가로 세계 안녕에 대한 그들의 무한한 공헌과 영광을 칭찬하면서 그들이 누려 마땅한 보상을 전 세계가 줄 수 있었다면 그들은 훨씬 더 부유해졌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쩌면 그들에게 진 우리의 막대한 도덕적 빚은 현금으로 진 금융적 빚으로 확대되어, 그게 아니라면 우리 투표권을 그들에게 양도해야 할 것인데 먼 얘기도 아닌 것이 이미 많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즉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상위 자산가들이 그 자산을 가질 진정한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컨대 국가와의 부정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부당한 인허가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를 취득했을 가능성, 예컨대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들을 가질 자격이 없다라고 평가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유럽과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 기업가들, 예컨대 IT 개발자들 같은 경우겠죠. 그런 사람들이 세계의 기여도를 보자면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이 돌아가도 우리가 불평할 말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겁니다.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 같은 체제, 과도하게 능력주의적이며 동시에 서양 중심적으로 나아간 이 체제는 인간 사회가 자신들의 불평등에 대해 때로는 합리적인 것을 넘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억누릴 수 없는 욕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잘 예증한다. 사실상 10억에 가까운 이런 자산 관련 담론은 모순을, 어떤 경우에 심층적 모순을 피하지 못한다. 10억이라는 건 이제 가톨릭에서 복 주는 거죠. 성자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과연 빌 게이츠나 여타의 테크노 억누만 장자들이 수십 년간 기초 연구와 육성에 투입된 수천억의 공적 자금 없이 자신들의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 거래를 거의 독점하고 공적 지식을 사적 특허로 가져가는 그들의 권력이 현행 법률과 조세 제도의 적극적 지원을 받지 않고도 과연 번성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극단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가 점점 덜 거창한 담론, 무엇보다도 자산의 안정성과 소유권 보호를 역설하는 담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특히나 캘리포니아를 포함하여 관찰된 비율상 자산 불평등이 전적으로 정의로운 것도 언제나 유용한 것도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이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과 그 사회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될 끝없는 격화를 초래할 위험, 부담을 지는 셈이다. 사회 정치적 안정성과 거기에 획득된 소유권의 절대적, 때로는 준종교적 안위의 필요에 근거한 이 소유주의적 변론은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유럽과 미국에서 번성한 소유자 사회를 특징 짓는 강한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중심적 역할을 이미 수행했다. 안정성에 대한 예의 이 논변은 3기능적 사회와 노예제 사회의 정당화에서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여기에 추가해야 하는 것은 소위 국가의 무능이라고 하는 것과 자유로운 독지가라 여겨지는 자들의 활기와 관련한 담론이다. 이 논변 또한 선행 시기에 일정한 역할을 해왔으나 우리 시대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여러 담론은 정당한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귀 기울여야 하겠으나 내가 밝혀내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역사의 교훈들에 근거함으로써 이 문제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세 가지 담론이 있다는 거예요. 불평등에. 첫 번째,
많은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럴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담론이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혹은 불이한 인허가를 통해서 그런 부를 획득했다고 보는 거죠. 민주화가 덜 된 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두 번째는요. 그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기술적인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에 인류에게 큰 진보를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만큼의 자산을 소유하는 것은 허락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담론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과연 그러하냐는 거죠. 그분들의 노력만으로 그들이 그런 성취를 했느냐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원들, 재정 정책들 이런 것들이 지원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담론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런 소유체제, 이런 자산의 불평등한 이 소유체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가난한 계층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는 근데 이전 사회, 노예제 사회나 소유자 사회 혹은 식민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던 논리였다. 그래서 그 논리들에 대해서 앞으로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역사에 대해 학습하기, 20세기에 대해 학습하기. 대체로 이 책에서 우리는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진행 중인 진화를 분석하고 무엇보다도 미래를 위한 교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주의 체제와 이데올로기의 역사를 비교론적이고 역사적인 장기 전망의 틀 안에 재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신소유주의적이고 수식될 수 있는 현행의 불평등주의 체제에는 모든 선행 체제의 흔적들이 새겨져 있다. 이 체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만 비로소 정확하게 연구될 수 있다. 구례의 3기능적 사회가 18세기와 19세기에 어떻게 소유자 사회로 전환되었는가를 먼저 연구하고 이어서 소유자 사회는 20세기에 공산주의와 삼인주의의 도전 및 여러 세기에 걸친 식민 지배를 종결시킨 세계전쟁과 독립전쟁의 동시다발적 충격 속에 어떻게 전환되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모든 인간 사회에는 자신의 불평등에 대한 의미 부여가 필요하고 과거의 정당화들을 면밀히 연구해 보면 이것들이 현재의 정당화보다 언제나 더 어리석은 것은 아니다. 그 모두를 구체적인 역사적 전개 속에 검토함으로써 가능한 그 진화와 분기의 다양성에 주안점을 둠으로써 비로소 현행 불평등주의 체제를 전망할 수 있으며 이 체제의 전환 조건을 고찰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20세기의 소유주의적이고 식민적인 사회의 몰락에 역점을 둘 텐데 이 몰락에는 불평등 구조와 그 정당화 체제의 급진적 전환이 수반되었고 현재의 세계는 바로 이 몰락에서 직접 유래한다. 프랑스, 영국, 독일을 필두로 한 서유럽 국가들은 1차 대전 전야에 미국보다 불평등했는데 이 국가들이 20세기에 덜 불평등하게 된 건 우선은 1914년에서 1945년의 충격이 초래한 불평등 축소가 매우 대대적이었기 때문이고 1, 2차 세계대전이 초래한 충격입니다. 이어 1980년대 이후에 불평등 증대가 미국에서보다 덜 현재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1914년과 1950년에서 1960년 사이에 났던 불평등의 대폭 감소는 미국에서처럼 유럽에서도 법률, 사회, 조세, 재정 관련 제도의 일군의 전환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추세는 1914년에서 1918년 전쟁과 1939년에서 1945년 전쟁으로 실제로 상당히 가속화했지만 어느 정도 이 전환은 19세기 말 이후에 지적으로 정치적으로 준비된 것이다. 그래서 이는 어떤 식으로든 다른 위기들을 이용하여 상이한 형식으로라도 일어났을 전환이라고 생각할 만하다. 역사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지식의 진화와 사건적 논리의 마주침인데 이 둘 중 어느 하나 없이 어느 하나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여러 번 예컨대 우리가 프랑스 혁명의 사건들을 분석할 때 또는 식민시대 이후 인도에서 불평등 구조의 전환 등에 대해 분석할 때 확인하게 될 것이다. 불평등 감소를 위해 20세기에 확립된 법률, 조세제 등 사회 관련 전환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소득과 자산에 대한 누진세 체제, 다시 말해 상위 소득과 자산을 가진 이들에게 이들보다 못한 소득과 자산을 가진 이들에 비해 훨씬 더 무거운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의 상당한 발전이다. 실제로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과 미국에서 불평등이 대폭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법률, 사회, 조세, 재정 때문이었다라고 보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득과 자산에 대한 누진세였다는 겁니다. 누진세.
즉 세율이 똑같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 높고 자산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이 가중되어 부담되는 것을 누진세라고 하죠. 이 누진세 제도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근대 누진세 창안은 특히 미국의 업적이었다. 미국은 대공황 시대 1865년에서 1900년 및 20세기 초 산업과 금융에서의 거대한 축적의 시대에 언젠가는 당시 과도지배적이고 미국의 민주주의 정신에 역행한다고 간주되던 낡은 유럽처럼 불평등해질 거라는 생각에 무척 불안해했다. 또한 영국의 업적도 있었다. 영국은 1914년과 1945년 사이에 프랑스와 독일만큼 자산의 파괴를 겪지는 않았고 보다 진정된 정치적 틀 내에서 특히 소득과 자산에 대한 누진세를 방편으로 귀족적이고 소득주의적인 과거의 무거운 불평등에 등을 돌리려 했다. 소득세와 관련해서 확인되는 것은 소득세율, 즉 상위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1932년과 1980년 사이에 말하자면 거의 반세기 동안 미국에서는 평균 81%, 영국에서는 89%에 달했던 것에 비해 독일에서는 고작 58%, 프랑스에서는 60%였다는 것이다. 와, 놀랍죠? 상위 소득에 부과되는 최고 세율이 얼마였는가 하면 1932년과 1980년 사이에 미국에서는 평균 81%였대요. 그러니까 소득의 81%를 세금으로 거둬갔다는 겁니다. 상위 최고 세율이 그렇다는 겁니다. 반면에 독일에서는 58%, 프랑스에서는 60%였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하죠. 이 세율에는 여타 소비, 예컨대 소비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에 연방소비세는 포함되나 연방소비세의 약 5% 또는 10%가 추가될 수 있는 중정부 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명백히 반세기 동안 적용된 80%를 선회한 이 세율은 미국 자본주의의 파괴로 이어졌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것으로 보인다. 자, 최고 상위 소득자들에게 세율을 80%를 부과했어요. 근데 이게 과연 미국 자본주의를 파괴했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미국 자본주의가 오히려 그때 더 부흥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 강력한 누진세는 대체로 20세기 불평등 감소에 기여했다. 우리는 이 누진세가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 1980년대 재차 문제시되었던 방식과 이들 상이한 경제적 경험과 민족적 궤도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교훈들을 상세하게 분석할 것이다. 로널드 레이건이 이끈 미국 공화당, 마거렛 대처가 지휘한 영국 보수당, 1979년에서 1980년 선거를 통해 집권하게 된 두 정당에서 누진세의 스펙타클한 감소가 당시 보수혁명이라 불렸던 것의 가장 상징적인 방책을 구성했다. 미국은 레이건, 영국에는 대처. 두 사람이 집권하면서 신자유주의라고 했죠. 그때부터 누진세가 스펙타클하게 감소했다는 겁니다. 1980년대 이러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전환은 누진세와 불평등 진화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이는 두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더구나 이 전환은 이때 이후로 이 두 나라에서 있어왔던 정치와 정치운동에서 진정으로 문제되지 않았다. 미국에서 연방소득세 최고세율은 1980년대 말 이후 10에서 40% 선에서 움직였고 영국에서는 최고세율이 약 40에서 45% 선에서 동료했는데 2008년 위기 이후로는 약간의 상승 경향이 있다. 두 경우에 1980년에서 2018년에 관찰된 수준은 1932년에서 1980년에 적용된 것보다 대개 2배 낮은 상태, 다시 말해 더 이상 80%가 아니라 40%대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레이건과 대처가 집권하면서 상위 소득 최고 세율이 80%인 것이 40%로 반이나 깎여 나갔다는 겁니다. 이 두 전환의 주창자들과 옹호자들이 보기에 누진세의 스펙터클한 감소는 1950년과 1980년 사이에 두 나라에서 최고 세율이 과대한 수준에 달했다는 생각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어떤 담론에 따르면 이 최고 세율 탓에 앵글로색슨 기업가들이 허약해져서 유럽 대륙과 일본에게 따라잡혔다는 것이다. 1970년에서 1980년 미국과 영국의 선거 캠페인에서 강력했던 주제다. 30년도 더 지난 지금에 와서 거리를 두고 보자면 이러한 주제는 사실의 근거에 입증되기 어려워 보이나 질문 전체는 재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1950년에서 1980년대의 만회는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이 앵글로색슨 나라들, 특히 미국에 비해 1950년대는 성장이 크게 지체되어 있다는 사실을 비롯해 다른 요인들로 잘 설명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뒤이은 수십 년간 더 빨리 성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피했다. 또한 이 나라들의 고도 성장은 상당수의 제도적 요인들, 특히 상대적이고 과감하고 평등한 교육 정책과 사회 정책 덕분이었다. 이 나라들은 2차 대전 이후 확립됐던 이 정책 덕에 교육에서 미국을 특히 신속히 따라잡았고 영국을 분명히 추월할 수 있었다. 19세기 말 이후에 영국은 교육 차원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사적 정체를 겪게 되는데 행해나 있을 법한 이러한 추월에 전혀 직면해 본 적이 없었다. 다른 면에서 보자면 미국과 영국에서의 생산성 증대는 1990년에서 2020년에 있었던 것보다 1950년에서 1990년에 실제로 뚜렷이 더 높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해야 한다.